TV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로풋볼 51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대표팀과 브라질 경기 분석해보고요. 이어서 토트넘의 포체티노 경질과 무리뉴 부임, 그로 인한 손흥민의 입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수가 그런 거면 아닌 거다. 박문성 해설위원 하고요. 오늘 이상윤 위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차상엽 JTBC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문성 위원님. 네. 유튜브 달순의 라이브에서 드라마를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저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진짜요? 예, 예. 뭐 이렇게 자꾸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는데 네, 뭐 재밌게 하고 연기가 있습니다. 정말 발군이십니다. 발군이라는 게 발연기를 얘기하는 앞으로 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출연해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불러만 십부작이어서. 주시면요. 예, 언제든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 유튜브 달순의 라이브 검색하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또 당선시켰잖아요.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예. 자, 이어서 차상현 위원님 또 뵙는군요. 예, 저번에 이상윤 위원님께서 못 나오셔서 감사함을 표하셨는데. 아, 제가 그랬나요? 예. 더욱더 고마우시겠네요. 네, 일단 이상윤 의원 씨 대학교 선배신데 아, 그러시군요. 이 후배한테 또 길을 터주시려고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축구는 또 오피셜이 중요하잖아요. 저 예, 예. 오피셜로는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케미 한번 기대해보고요.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코너 명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박차고 어떠십니까? 좋은데요? 네. 이렇게 굳어지는 건가요? 단순하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의 투병 소식입니다. 췌장암 4기라고 하는데요. 직접 어떻게 연락을 해보셨나요, 박문성 의원님? 지금은 뭔가 연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진단받기 전에 예. 한 일주일인가 전에 좀 뵀었어요. 예, 예. 따로 만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셨어요. 음흠. 그때는 그냥 되게 얼굴이 좀 안 좋으시길래 제가 형 왜 그래? 그랬더니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예, 좀 예. 이제 K리그 승격 잔류 경쟁 이런 게 워낙 그렇죠. 치열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이 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서 형 그거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음흠. 그 소식을 들었죠. 예, 예.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주위에 얘기는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지금 그렇죠. 예. 팀의 문제 때문에 또 그걸 좀 나중에 알리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냥 음흠. 마음으로만 끙끙 댔었는데 어쨌든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 유상철 의원도 대학교 선배세요. 아, 이 예, 자꾸 예. 학연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2018년 브라질 월드컵 때 이 최종 예선 해설도 또 하셨었거든요. 그 인연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신중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고 말 한마디 예.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선수 시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말씀하신 대로 올라운더 플레이어고 예.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저는 그냥 많은 팬 중에 하나로서 그냥 좋은 경과 성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좀 고스란히 느꼈던 세대고 유상철 감독님의 활약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축구 팬인데 쾌유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대한민국 A대표팀이 브라질과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먼저 차상엽 위원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려운 걸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서 일단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예, 예.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브라질이랑 하니까 0대4, 0대5 대패할 수도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뭐 3대0 결과로는 뭐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선전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무조건적인 수비를 일관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경기 예. 자체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다는 거. 성과는 없었지만. 예. 그리고 브라질이 화려한 축구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수비가 또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음 그럼요. 주부터 이제 득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골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수비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기 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돌아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선수들을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몇 차례 나왔고 그게 다 이제 실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몇 장면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허. 굳이 뭐 점수로 따진다면 뭐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이 조합이 나름대로 공격에서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80점 정도 이상은 줄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근데 수비는 3골이나 실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0점 이하 아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오히려 공격이 더 좋았다 이런 평가시군요. 네, 저는 뭐 해볼 수 있는 건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문성 위원님. 전반전하고 후반전에 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예. 전반전은 뭐 실점 여부를 떠나서 뭐 재밌게 잘하네 음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브라질 하면은 피파 랭킹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적인 아주 그 강팀이니까. 그럼요. 네. 잘한다 브라질 잘한다. 그리고 또 그 팀에 맞서서 준비했던 걸 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예.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레바논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과의 경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음흠. 좀 낮은 것 같아서 예. 괜찮았는데 후반전은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어. 그러니까 전반전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것도 좀 있었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선수 교체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어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맥락이 있을 텐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평가전이기 때문에 더 선수를 더 많이 평가해야 된다고 음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벤투 감독의 입장. 벤투 감독은 보면 선수 교체에 되게 보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평가전도 마치 실천처럼 하죠. 그 음흠. 뜻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월드컵 본선 경기처럼 이런 주어졌을 때 마치 3명을 그런 식으로 이제 교체하는 듯한 예, 예. 느낌들. 뭐 이런 이제 뜻은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 교체 타이밍이나 선수 교체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벤투 감독의 고집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뭐 고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예. 일단은 그게 적절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아하. 않다는 겁니다. 예. 자, 벤투 감독이 중원의 변화를 줬습니다. 정우영은 그대로 둔 채 주세종을 기용했는데요. 주세종은 지난 6월 호주와의 평가전 이후 5개월 만에 A매치에 출전했습니다. 일단 이 조합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포지션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성용이 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에 음흠. 미드필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정우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정우영 선수 말고 그 위치에 쓸만한 선수가 좀 부족해요. 예, 예. 정우영 선수를 일단 두고 다른 선수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백승호를 쓴 적도 있고 황인범을 쓴 적도 있고 이번에 주세종 예, 예. 썼는데 주세종이냐 정우영이 잘했다 이런 조합보다는 우리가 근래 썼던 조합 중에 좀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요 조합이 근데 앞으로도 요 미드필더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고민이 좀 될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주세종을 보면요. 은근히 강팀에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독일전에 손흥민 선수의 골을 롱패스했던 어시스트? 게 주세종 선수라서 그 예. 인상이 너무 강해서 예, 예. 네, 일단 뭐 박문성 의원 말씀대로 이 정우영 선수와 이렇게 같이 놓을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 예.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허. 자, 그러면 앞으로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물론요, 뭐 월드컵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예. 뭐 평가전 일정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근데 이 포지션은 좀 우리가 월드컵 본선이 3년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예. 저는 이강인 선수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 예. 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이제 18살이고 여러 가지 프로팀에서의 아직은 풀타임을 뛰고 있지 않으니까 음흠. 지금 당장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3년 뒤에 월드컵 본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 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 브라질전에 사실 뛰는 이강인의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좀 대표팀의 이런 강팀과의 경기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선수 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던 측면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 있는데 브라질은 오히려 18살, 뭐 20살 호드리구나 MLS 같은 것들을 A매치 두 번째 경기를 뛰게 하거나 데뷔전을 지켰단 말이에요. 예, 예. 좀 아쉬워요. 그럴 때는 뭐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선수 교체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어린 선수에게 한번 그런 경험을 주는 게 무슨 저는 예.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음흠. 뭐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예. 차상 의원님은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브라질하고 경기를 치르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뛰면서 그 선수들하고 한번 그라운드를 같이 밟아봤다는 그러니까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예. 어쨌든 뭐 선수 기용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박문성 의원 말씀하신 대로 고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허. 조금 아쉬움은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살짝 좀 피해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 제가요? 피해야죠.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브라질에 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뭐 점유율에서만 조금 뭐 6대4 정도로 밀렸고 슈팅수 한국 13개, 브라질 14개로 대등했고요. 유효 슈팅은 한국 6개, 브라질 5개로 오히려 한 개 더 많았습니다. 좀 어떤 차이가 3대 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브라질 잘하던데요. 네, 역시 브라질이에요. 예. 뭐 네이마르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개개인들의 일단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뭐 쿠티뉴 같은 선수들은 역시 확실히 뭐 지금 리버풀에서 나간 이후에 조금 주춤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역시 쿠티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뭐 한 명 한 명의 능력 자체가 워낙 좋고 또 치치 감독이 우리와의 경기 앞두고는 뭐 브라질이 몇 경기 5경기인가요? 예, 5경기였습니다. 뭐 지난 여름에 코파를 우승했던 팀입니다. 예. 딱 보면서는 잘한다, 세다. 예, 그런 일단 개개인의 차이와 팀으로서도 우리가 좀 일단 한 수 아래였던 건 사실이죠. 예. 그 프리킥은 어떻게 보셨어요? 프리킥이요? 예. 야, 알고도 막지 못할 것 같은. 원래 저렇게 잘 때렸나? 왜냐면 원래 쿠티뉴 존이라고 해서 맞아요. 워낙 유명했던 위치. 예. 자, 차상현 의원님. 뭐 결국은 수비 집중력에서 나왔겠죠. 3대0 차이가. 그러니까 3골을 먹은 건데 뭐 브라질 빠른 팀이죠.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브라질 같은 팀 경기하는 거 언제 한국 TV 중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피드만 갖고 축구하는 건 물론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100m 선수들이 있으면 다 잘할 텐데 한국도 빠른 선수들 물론 많은데 근데 이제 브라질 정도 이제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이런 클래스를 가진 팀들이 공격 전개를 이제 빠르게 가져가야 될 그 타이밍 딱 그 순간에 모든 선수들이 한꺼번에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쿠티뉴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 축구가 이 페널티 박스 있는 그 모서리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쪽으로 접으면 슛 기회가 오는 거고 밖으로 접으면 컵백 기회가 오고 이런 기회들을 포착을 해놓는데 그 모서리 부분을 지키는데 조금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게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정말 세다는 느낌은 저는 이제 후반에 피르미누가 교체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피르미누가 교체로 뛰었구나. 저희도 뭐 김신욱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거나. 역시 브라질. 역시 브라질이다. 그렇죠. 예. 박무성 위원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공격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공격진이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그러셨나요? 예. 일단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고립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브라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못 풀어줬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미드필더 쪽 이강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고민이 자꾸 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일까? 그 보면서도 계속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개인이 갖고 있는 집중력이 문제일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자꾸 보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내려오는 게 그 원인은 결국 이제 미드필더에서 볼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갖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몇 가지한테 뭐 고민이 자꾸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활발하게 경기하려고 했던 거는 평가를 할 만하지만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MOM을 좀 뽑아 보도록 하죠. 차상현 위원님. 저는 뭐 간단하게 브라질의 헤낭 로지 선수. 아, 예. 브라질 하면 사실 뭐 알베스 마르셀로 라인이잖아요. 예, 예. 오른쪽 알베스만큼의 아주 물론 한국과 경기를 했으니까 예, 그렇게 예. 공격적으로 나섰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겠는데 활동량이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A매치 예. 그렇게 많이 뛰질 않았기 때문에 어허. 인포가 별로 없는데 네. 저는 좀 새롭게 많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수로 꼽아주신다면? 아 그래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뭐 우리나라 선수는 사실 뭐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손흥민 선수가 워낙 많이 뛰었고 손흥민. 네, 뭐 그렇게 너무 뻔한 답이 될 것 같아서 좀 주저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를 꼽아주셨네요. 네. 박무성 위원님? 저는 황희찬이 제일 좋았다고 봤는데. 그러셨나요? 네, 그러니까 황희찬이 이제 후반에 교체돼서 나갔는데 그 전까지 보여줄 때 황희찬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예, 예. 플레이의 가벼움도 있지만 특히 후반 초반에 그 황의조가 리턴 내주니까 손흥민에게 반대쪽으로 열어가지고 손흥민이 발리로 때렸던 장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황희찬이 거기서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후려버렸을 텐데 거기서 때리지 않고 주위를 확인하더니 또 손흥민에게 열어주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예, 예. 우리가 뭐 챔피언스리그 때 반다이크 앞에 정말 멋진 골을 넣었던 네, 거 네. 보면서
와, 좀 이렇게 또 한 단계 성장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대표팀 보면서 와, 정말 확인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달수가 그런 거면 아닌 거다. 황희찬 선수 부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면 그런 거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워낙 박펠레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자, 기회가 닿는다면 세계 최강팀을 상대로 이런 A매치 자주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수놓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체티노 그리고 무리뉴 감독인데요. 자, 저는 그 토트넘 감독 경질, 포체티노의 경질 다소 좀 아쉽다고 보는데 박문성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영국 현지에서도 갈리더라고요. 예. 네. 무리뉴를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잘 데려왔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왜 무리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뭐 그렇게 토트넘 입장으로 보자면 저는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보자면 뭐 땡큐죠. 예. 네, 실직 상태에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을 맡게 되면 되게 뭐 무리뉴 감독에서는 미칠 거 없는 그런 선택인데 예. 토트넘은 왜 무리뉴지?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왜 그러냐면 물론 성과주의를 갖고 있죠. 예. 이 실적을 잘 내왔고 또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줄 만한 네임드이긴 한데 아마 지난 여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링크설이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무리뉴 감독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나 전술 자체가 조금 올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의 선택이 뭐 당장은 뭐 소방수로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좋은 카드일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무리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다. 예, 이런 입장이셨고요. 차상현 의원님. 뭐 말씀하신 대로 영어 할 수 있는 무직자. 예. 런던에 살고 있고 네네.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현재 그런 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사실 떠오르는 게 무리뉴 말고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러니까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토트넘의 무리뉴가 내가 토트넘을 약간 갈 급의 팀인가? 아마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였을 텐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뉴도 토트넘을 이제 가야 현장에 이제 돌아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뭐 그만큼 이제 토트넘이 무리뉴한테도 매력적인 팀이 됐다라는 점 그렇게 예. 본다면 토트넘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몇 년 전과는 확실하게 좀 달라진 팀이 된 거구나 상위권 팀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마찰이 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무리뉴가 떠났을 때 그 팀 자체가 이제 좀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 이후에 좀 고전을 했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토트넘이 그러니까 무리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네. 무리뉴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과는 조금 다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선수 그리고 구단, 언론과 자주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스타일의 감독입니까? 자기 스타일이 분명한 감독이죠. 예.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선수단 장악력 상당히 강하고.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축구 전술사를 놓고 보면 크게 보면 공격 축구와 수비 축구의 싸움이었어요. 예. 뭐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브라질, 수비적인 축구를 지향해 왔던 뭐 이탈리아 이런 식의 계속 그 균형 싸움이었는데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 여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확 가는 것도 아니고 수비적으로 확 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일부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리뉴 감독 하면 수비적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 몇 경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맞아요. 강팀들하고 싸울 경우는 아예 막 그 뭐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 페페 같은 선수들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놔가지고 막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막 담가버리고 했던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맨유 시절 때도 에레라에게 아자르를 정답마크 시켜버렸던 경기들이 있죠. 이런 기억 때문에 수비적이라는 기억이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 무리뉴 감독은 좀 밸런스를 좀 중시해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주의 노선을 많이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밸런스를 추구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는 분데스리가 전문 또 해설위원이시잖아요. 전문은 아니고요. 자, 미넨 뭐 레알 마드리드 포체티노 감독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데 미넨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좀 그래요. 이 바이에른 뮌헨도 뭐 세계적인 명문 클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바로 포체티노 감독을 싹 데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 그렇군요. 바이에른 뮌헨은 뭐 지오바니 트라파토니 감독이라든지
펩 과르디올라라든지 이런 감독들도 결국 독일어로 인터뷰를 6개월 내에 다 했던 감독들이에요. 예. 독일어 못했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독일은 겨울철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한 4, 5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 코바치 감독이 물러나면서 한지 플릭 감독 대행인데 첫 경기 일단 승리했으니까 예. 일단은 요 분위기로 가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아마 오지 않을까. 오게 된다면 아하.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포체티노 스타일을 봤을 때 그리고 팀 상황을 좀 봤을 때 어느 팀으로 가는 게 좀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포체티노 감독은 일단 성과를 좀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 좀 뭐 급박하게 경질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 약간의 좀 맥락을 좀 읽어보면 어느 정도 논의가 분명히 됐겠죠. 예. 그 뭐 하루 이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레비 회장하고 분명히 좀 서로가 합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영국 현지 보도에 뭐가 있었냐고 한다면 그런 얘기는 있어요. 레비 회장이 포체티노 감독에게 사임을 권유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기를 권유했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경질을 시켰다. 아하. 그 이제 그 자녀 연봉 지급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제 갈등설이 있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포체티노 감독이 누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느 팀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조만간에 포체티노 감독이 어디든지 갈 거라 봅니다. 미리 좀 예정돼 있을 것이다. 네, 누울 자리가 어디 있을 거 보고 갔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흥민의 입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한 매체에서 무리뉴 감독 아래 최악의 위기에 처한 선수가 손흥민이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유는 고메스의 충격적인 발목 부상에 눈물을 보인 손흥민이 감정적으로 약한데 냉정한 무리뉴 감독에게 안 좋게 보였을 것이다. 무리뉴 감독도 무직 시절일 때 현장 돌아가고 싶다고 울었는데. 아니 무리뉴 체제에서 손흥민 입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되게 이런 식의 분석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냉정한 무리뉴 감독이 안 좋게 정말 무슨 분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대꾸나 이런 걸 분석할 필요 없다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전술적으로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을 좀 놓고 보자면 무리뉴 감독이 일단 중심축이라고 하는 그 공격수,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 골키퍼 이 라인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요. 피지컬적으로도 강하게 가져가고 예를 들면 최전방 같은 경우도 무리뉴 감독 시절에 썼던 선수들은 뭐 예를 들어 퍼스트 나인 같은 거 안 씁니다. 그냥 예전에 첼시 시절에 드록바. 맨유 시절에 루카쿠. 이런 그냥 누가 보더라도 9번 선수 써요. 그다음에 중미 같은 경우도 예전으로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 그 위치 마케렐레 아니면 뭐 최근에 마티치 이런 식으로 피지컬 있고 아니면 되게 수비적인. 그다음에 센터백도 뭐 빌드업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몸빵하는 선수들만 있죠. 근데 이제 사이드는 그 가운데는 상당히 그렇게 좀 피지컬적으로 강하거나 좀 전통적인 어떤 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선수들 좋아하는데 사이드는 득점력과 돌파력이 있는 선수들 좀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뭐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뭐 맨유, 첼시 시절을 보면 다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손흥민 선수와의 전술적인 궁합 자체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잘 맞는다. 눈물을 흘리는 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술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본인도 흘려놓고. 차상희 위원님.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손흥민 입지를 손흥민 선수도 모르겠죠. 사실은 가장 이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당장은 주말에 웨스트햄전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박문성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드록바, 뭐 호날두 이런 선수 아자르 이런 선수들 다 같이 뛰어봤다는 감독이고 저는 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이렇게 상위권을 이끌면서 그런 선수들의 뭐 떨어지는 선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케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을 보유해놓고 공격진 구성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한다면은 이건 뭐 무리뉴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 다음 뭐 어떤 선수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롭게 감독이 부임하면 뭔가의 변화는 분명히 있거든요. 있던 걸 그대로 가져가진 않는데 결국은 이 부임에서 처음에 한두 경기를 어떤 인상을 주느냐 사실 그 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 따라오면 너희에게 우승을 주겠다. 자, 손흥민이 무리뉴와 함께 우승 트로피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문성 차상엽 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분 톡톡 축구상식 공희연입니다. 마르첼로 리피, 파비오 칸나바로, 그리고 거스 히딩크까지 이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중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또는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5년 축구 강국이 되겠다며 축구 굴기를 헬라이니, 오스카 등 많은 스타 선수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6년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리피 감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월드컵과 UEFA 챔피언스 리그,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까지 모두 우승을 경험한 명장인데요. 중국 대표팀을 이끌고는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아시안컵 8강 탈락 등의 아쉬운 성적을 남겼죠. 또 발롱도르 수상자로 유명한 파비오 칸나바로도 2019년 차이나컵에서 이전 2패라는 성적을 끝으로 약 한 달 만에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제대로 된 기회도 받지 못하고 약 1년 만에 경질되며 축구 팬들의 의문을 사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을 불러들이고 브라질 출신 등 스타 선수들의 기화까지 추진하며 축구 국가대표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지난 15일에 열린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리피 감독이 사임을 발표한 상태인데요. 남은 월드컵 예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과연 본선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분 톡톡 축구 상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부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소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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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좋지가 않아서 네.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표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변도 많고 화제도 많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올해 일정은 끝났습니까? 네,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에 걸쳐서 이 A매치와 친선 경기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H조에 속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북한, 스리랑카와 한 번씩 모두 붙었죠. 4번을. 음흠. 기억이 정확하게 날까 말까 하실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투르크메니스탄 2대0 승리, 스리랑카 8대0 승리, 그리고 북한과 0대0, 레바논과도 가장 최근에 0대0으로 비겼죠. 예. 일단 참고로 스리랑카 그 8대0 경기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점수도 거의 맞추셨잖아요. 예. 9대0 9대0을 예상하셨는데 예. 그렇게 화끈하게 지르시길래 설마 했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승점을 좀 가져오진 못했어요. 네, 4년 전에 슈틸리케 감독이 있을 때 이 2차 예선을 했는데 예. 8전 8승이었잖아요. 지금은 4경기 중에 2경기나 비기면서 이 3승을 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승점이 1점 뒤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위기라고까지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북한전은 워낙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레바논전은 굉장히 아쉽지만 또 예. 현지 그라운드에 적응이 안 된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앞으로 3차 예선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네.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위까지 진출은 하는 거잖아요. 지금 40팀 중에 12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을 하는데요. 예. 조 2위를 하더라도 8개 조 중에 4위까지는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H조 2위에다가 또 각 조의 2위끼리 승점을 비교해보면 5등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네, 반환점을 도는 입장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지금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벤투호 경기력 어떻게 보셨나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 답답하죠 정말. 네. 맞습니다. 네, 그 벤투호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명확한 경기 운영의 틀이 좀 없다는 거예요. 예, 벤투 감독이 구상하는 스타일 자체는 뚜렷한데 그 스타일을 구현하는 전술적인 방법.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랜 A의 밸런스가 좀 많이 불안하다. 이런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벤투 감독의 경기를 볼 때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풀백들의 측면 장악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예. 그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스쿼드 구성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또 풀백이에요. 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벤투 감독은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선수만 고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에는 박스 침투가 가능한 그런 미드필더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하고 넓게 뛸 수 있는 그런 중앙 미드필더, 예. 그리고 이제 수비 가담이 좋은 윙어들의 역할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 기량 여부와는 좀 별개로
그 위의 역할에 최적화된 그런 음. 선수들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해요. 예. 최고의 선수들이 벤치에 좀 앉아 있고 음. 뭐 이강인이라든가 이재성, 권창훈, 백승호 아하.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국가대표 선발로는 조금 아쉬운 기량의 선수들, 그러니까 남태희 선수나 황인범, 예. 나상호 이런 선수들이 꾸준하게 그 선발 출장기를 잡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대놓고 선수 한 명 한 명을 언급을 하셨네요. 최근에 그 경기력만 네. 놓고 본 거니까. 예. 네. 자, 그 말씀은 감독이 그린 그 밑그림과 네네. 또 선수들의 성향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최근에 벤토가 좀 방향성을 잃는 아하.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있어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차 예선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상태로 최종 예선에 간다면 그 언젠가는 한번 좀 큰 고비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2차 예선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좀 개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전술의 선수를 너무 맞춰가기보다는 이 최고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융통성을 아하. 발휘할 때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사실 2차에서는 전통 강팀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2승 2패, C조 어허. 3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지 않죠. 예. 우즈베키스탄도 D조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3승 2패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국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아요. 예. 벌써 2번이나 진 건데 특히 우즈벡은 지난주에 홈에서 사우디에 3대2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 경기 과정 자체가 워낙 안 좋았고 또 종료 직전에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또 예. 우즈벡 특유의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우즈벡도 뭐 우리 국민들처럼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이란도 2차 예선부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그 1981년 이후로 예. 이게 사실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여성들이 축구장 출입을 금지당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축구장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첫 경기가 캄보디아와의 월드컵 예선이었는데 이때 14대 0 엄청난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바레인, 이라크에 연속으로 패한 게 충격이 컸죠. 예. 벌써 2패나 해버리면 이 조 2위를 하더라도 3라운드에 진출하기 어려운 아하. 그 상황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고전하는 강팀들이 있는 반면에 일본과 호주는 무패. 마치 우리가 4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경기를 이기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호주 정도를 제외하면 아시아를 대표해왔던 강팀들의 행보가 조금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네. 네네. 자, 원래 강팀 입장에서 사실 2차 예선은 껌이다. 네. 저희도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당장 그 지난 그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 예선과 비교를 해도 예. 지금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2차 예선 8개 조 중에서 1위를 한 팀 중에서 한 7팀 정도가 그 승점 20점 이상의 성과를 냈어요. 예, 예. 그러니까 6승 2무 이상의 성적을 거둔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는 8전 전승을 했었고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호주,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의 팀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승점 20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 조 1위를 하더라도 10점대 후반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봐도 지금 치열하다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조 1위 팀의 평균 득점 수가 4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지난 2018년 2차 예선에서는 그 8개 조 1위 팀 중에서 무려 6개 팀이 와. 평균 3골 이상을 넣었었거든요. 예, 예. 4골 이상 넣는 팀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 1위 팀 중에서 2팀 정도만 평균 3골 정도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 아하. 나머지 팀들은 1점대 후반, 예. 1점대 초반 정도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강팀들이 그 약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팀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면 2차 예선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이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피지컬입니다. 아, 피지컬.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란, 일본, 사우디 이런 아시아 최상위권 팀들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 정도를 좀 제외를 한다면 예. 나머지는 신체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어허. 그래서 밀집 수비를 하더라도 강팀들이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예. 제공권을 압수해가지고 쉽게 좀 대량 득점을 뽑아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중하위권 팀들의 피지컬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 예. 특히 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시리아, 카타르, 요르단, 동남아의 필리핀 같은 팀들도 체결 조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한 팀들도 버티는 수비가 가능하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팀이 실점률을 줄이면서 좀 대등한 경기 내용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만 하더라도 5대0
네. 6대0 경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은 네. 사실 뭐 1대0 자체로 이기는 것도 힘든 그렇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네. 자, 강팀들이 부진하고 있다면 반드시 또 돌풍의 주역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설마 쌀딩크 형님입니다. 무조건 베트남 예, 예.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브라질과 맞붙었던 날 베트남과 태국의 경기가 거의 동시간대 한 30분 정도 차이를 두고 펼쳐졌어요. 예. 이게 시청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대요. 아, 그렇군요. 예. 베트남 내에서의 화제성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박항서 감독과 함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예. 인터뷰 내용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재주목을 받더라고요. 아니 경기력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음. 너무 뛰어납니다. 예. 우리나라 경기보다 이 베트남 경기가 훨씬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축구인들도 많더라고요. 베트남 경기 차라리 보고 싶다고. 예. 경기를 모두 챙겨보시는 팬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음흠. 그래서 아시아 지금 예선의 다크호스라고 한다면 일단은 베트남 그리고 A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시리아 예. 이 정도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베트남이 이번에 또 네. 잘해서 최종 예선에 올라가는 것도 보고 싶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월드컵까지 같이 나가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 예. 또 박항서 감독이 월드컵의 감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뭐 박항서 매직이 정말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선전하는 이유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베트남 경기랑 이제는 완전히 물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특히나 그 수비 조직이 거의 뭐 초롱성입니다. 음흠. 예. 5라운드까지 치러졌는데 이제 한 골밖에 안 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꾸준하게 공을 들여온 게 그 3백하고 5백 예, 그 예. 이제 공존을 하는 그런 전술인데 이게 음흠.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 모양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보통 이제 그 베트남 선수들은 체격 조건이 작기 때문에 예. 그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팀들과 경기를 하게 되면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예. 후반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그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에 조금씩 개선이 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버틸 수 있는 90분 내내 압박의 기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항석 씨 5백 수비 조직의 안정감을 찾았고 90분 내내 좁은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추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떤 팀을 만나도 그렇군요. 대등한 경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수비 조직이 안정화됐다 이런 칭찬해 주셨는데 네네. 득점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수비는 너무 좋은데 예. 사실 득점률이 낮아요. 지금 5경기를 했는데 5골밖에 못 넣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만큼 득점률이 낮은데 문제는 이제 빠르게 역습을 나갔을 때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아하. 이거는 그 전방 공격수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좀 떨어지는 게 좀 문제가 된다. 예. 아무래도 베트남은 수비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두기 때문에 전방의 공격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득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박항서 감독이 예선을 마무리할 때까지 좀 끌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고민이 네. 또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 어디까지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2차 예선은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최종 예선이죠. 근데 최종 예선에서는 승점 3점짜리 경기가 중요합니다. 예, 예. 강팀들과 대결을 할 때는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렇죠. 골을 잘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득점력으로 보면은 베트남이 강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대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결과를 가져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아. 그래서 최종 성적은 최종 예선에서 좀 하위권에 머물지 않을까. 그 객관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최종 예선에는 진출할 수 있지만 가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 네네네. 예. 자, 그리고 또 한 팀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 네. 과연 이번에는 월드컵에 갈 수 있을까?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안 좋죠? 그렇죠. 일단은 리피 감독이 예. 시리아전 패배 뒤에 사퇴를 했죠. 음. 경질은 아닙니다. 예. 지난 9월에 올림픽 대표팀을 준비시키던 히딩크는 경질이었어요. 중국이 지금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 감독이 자꾸 뭐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피 감독은 이렇게 사임을 하면서 중국은 열정, 투지, 배짱 어떤 것도 없다. 선수들이 패배를 두려워해서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독서를 날렸습니다. 예, 예. 중국이 2승 1무 1패를 하고 있는데 뭐 완전히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성적을 떠나서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예. 네, 색깔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시진핑 그 중국 국가 주석도 네. 네. 중국 축구를 좀 부흥시키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축구 살리기에 나섰는데 그렇죠.
지금 그 일환으로 중국 대표팀이 외국인 선수 기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맞아요. 이미 예. 우리가 아챔에서 많이 봤던 엘케손 이제 중국 대표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6명에서 7명 정도 예. 지금 중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귀화를 시키겠다. 또 대부분 브라질 국적이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데 예.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월드컵을 진출하냐 마냐. 만약에 이런 예선에서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월드컵 진출을 한다면 그 선수들은 다 기화를 하겠죠. 어허. 목표는 월드컵에 나가는 거니까. 예, 예. 하지만 벌써 2차 예선부터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말이 많습니다. 음. 또 그리고 스콜라리나 슈틸리케 같은 감독들이 슈틸리케요? 예, 아, 이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감독으로. 예, 예. 네. 슈틸리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예, 좀 비추천을. 저희가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를 이끌고 음. 아시안컵에서 준우승까지 갔다. 예. 그런 부분을 높게 사가지고 이번에 좀 이제 감독으로 모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그거는 하더라고요. 슈틸리케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네. 있죠. 네. 자, 아무튼 논란은 우리 네, 네. 애청자분께 맡기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중국의 월드컵 도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 스쿼드 밸런스가 지금 좋지를 못하고 또 경기 운영이 정말 단조로워요. 중국은. 예.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외국인 선수들의 클래스가 일단 아시아 수준에서는 워낙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허. 분명히 이 선수들의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인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2차 예선은 어떻게든 뚫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종 예선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다크호스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 용병 의존증이 좀 심한 이런 단순한 경기 운영이 결국에는 좀 중요한 승부처에서 그 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 탈락할 거다. 결국에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참 중국은 올림픽 무대에서도 미국과 1, 2위를 다투는 팀이고 네네네. 아시아 뭐 동계올림픽 다 휩쓰는 팀인데 맞습니다. 축구는 왜 이럴까요? 어렵죠. 축구는 어려워요. 네. 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다음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요. 예. 내년 3월에 투르크메니스탄과 홈 경기, 또 스리랑카는 원정 경기입니다. 예. 6월달에 홈에서 북한 그리고 레바논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4경기 남았는데 3차례가 국내 A매치로 치러지는군요. 다 네네네. 가실 거죠? 다 모르겠습니다. 왠지 다 가실 것 같아요. 저는 꼭 가보려고요. 네. 네. 예.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에도 멋진 경기 펼쳐 보인 우리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감독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소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고요. 저는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